이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여야 신임 원내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5472님께서는 세월호 사고 책임자를 색출해서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책임자들의 처벌이 중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4479님께서는요.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세월호 참사 수습입니다.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추신수 선수가 아주 MVP 후보에 올랐네요. 네, 미국의 그 스포츠 주간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요. 이제 오늘 추신수 선수를 아메리칸 리그 MVP 후보 중에 3위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잡지가 그 매 시즌 MVP 경쟁을 중간 점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즌 MVP가 시즌 초반에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후보다 이런 거를 추리는 건데 이 평가에 따르면 추신수 선수가 지금 아메리칸 리그 현재 상태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3손가락 안에 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추신수가 이제 5월 7일까지 5월에 열린 5경기에서 타율 6할 6푼 8리, 그리고 출루율 7할 8푼 3리에 맹활약을 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신수가 발목 부상 때문에 4월 말에 일주일가량 결장을 했고, 또 수비 공헌도와 도루 성공률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게 약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추신수의 앞선 후보 1위하고 2위는요, 토론토의 거포 외야수 호세 바티스타, 그리고 LA 에인절스의 외야수 마이크 트라우트입니다. 추신수 선수는 오늘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 나섰는데요. 3타수 무안타에 그치긴 했지만 이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2차례 출루를 하면서 시즌 출루율은 4할 8푼 1리, 그리고 타율은 3할 4푼 3리가 됐습니다. 네. 어제 프로야구에서 넥센 박병호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그냥 볼이 경기장 뒤로 넘어갔다면서요. 장외 홈런 쳤다면서요. 예. 네. 이 3년 연속으로 홈런왕에 도전하는 선수죠. 넥센의 박병호 선수가요. 예. 어제 열린 그 NC와의 홈경기 1회 첫 타석에서요. NC 선발 에릭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홈런이 전광판 윗부분을 맞고 이 목동구장 뒤로 넘어갔습니다. 네. 비거리가 무려 140m였고요. 목동구장에서 나온 역대 2번째 장외 홈런인데요. 이 첫 번째 장외 홈런이던 그 2009년 브룸바의 이 홈런이 135m짜리 장외 홈런이었는데 이거보다 지금 박병호 선수 어제 홈런이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이 어제까지 최근 5경기에서 홈런 5개를 치면서 시즌 홈런 12개로 홈런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데요. 넥센이 어제 경기에서는 3대3이던 9회 1사 만루에서 이태근의 끝내기 희생타가 나오면서 NC를 꺾고 하루 만에 1위를 탈환했고요. 현재 오늘은 이 LG하고 넥센하고 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프로축구 선수 포항의 임병주 선수 브라질 월드컵 엔트리선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아주 10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 도전을 하네요. 네, 사실은 어제 그 브라질 월드컵 엔트리 발표 때 가장 화제가 됐던 선수 중에 하나였죠. 포항의 임명주 선수인데,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K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라 그렇습니다. 임명주 선수가 9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에 지금 성공을 했고요. 이 기록이 역대 K리그에서 나온 연속 공격 포인트 이 최다 타이 기록입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잘하는 임명주를 뽑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대표팀에는 좀 수비 성향이 강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한데 임명주 선수는 수비보다는 공격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뽑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임명주 선수가 내일 열리는 전남전에서 이 도움 혹은 득점을 기록을 하면 10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예, 월드컵 엔트리 탈락 아쉬움을 신기록으로 풀어낼지 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여의도권에서 외곽으로 오가는 길, 경인로가 현재 외곽 방면으로 서울교에서 물레동 사거리까지 밀리고요. 이후로 구로역에서 오르나들목 구간도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대체로 수월합니다만 청소년회관에서 홍익병원까지 목동 구간에서 시속 10km 정도로 밀리고 있고요. 양화로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 구간 양방면 속도로 못 내고 있고 신촌로가 이동량이 더 늘었습니다. 창천 3거리에서 신촌역, 웨딩타운에서 아현 교차로까지 도심 방면으로는 전 시간과 동일하게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쪽으로는 지금 충정로역에서부터 신촌 교차로까지 쭉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종로가 세종대로 4거리에서 종강역, 종로 4가에서 용두동 4가로까지 어렵고요. 반대쪽 용두동 4거리에서 동묘암역, 종로 4가에서 세종대로 4거리까지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좀 여러 가지 침울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요. 정부가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올해 2분기에 7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죠.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민생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2분기 재정을 7조 8천억 원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55%에서 57%로 늘렸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업종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행과 운송, 숙박업체에 15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우려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아울러 피해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3억 원까지 또 저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째 연 2.5%로 동결을 했군요. 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게 지난해 5월입니다. 1년 동안 연속으로 동결 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내수부진 속에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하지만 올해 하반기쯤에는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깜짝 금리 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리 방향이 인하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자들이 보통 5개월 동안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평균 12만 원의 금전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 사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평균 피해 기간이 5.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소액 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 기간은 1개월 이하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로 동영상과 게임,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가 많았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 나서 부당 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8.2%에 달했고 최대 85개월 동안 부당한 소액 결제액이 청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소액 결제가 아닌 회원 가입 절차를 오인하거나 또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 가입이나 자동 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세계 2,000대 기업 순위에서 말이죠. 중국 기업이 1, 2, 3위를 싹 차지했습니까? 예, 포브스 미국 경제 전문지가 그 매출과 순이익,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분석을 했더니 중국 공상은행이 지난해에 이어서 1위를 지켰습니다. 네. 2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 건설은행이 차지했고 3위는 3년보다 5계단 오른 중국 농업은행이 차지를 했습니다. 상위 10위권의 그 기업을 살펴봤을 때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4위를 또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5위 등 미국 기업이 5개, 중국 기업이 5개로 양분됐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22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작년보다 2계단 하락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계단 오른 8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여야 신임 원내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8909님께서는요. 안전점검을 100번 하는 것보다 안전과 관련된 공공민간 사내단체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관피아를 몰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셨네요. 네. 그리고 8907님께서는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해경과 공무원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며 묵인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군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 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대리. 그 자네 아버님 입원하셨다면서? 네. 요즘 아내가 병원에서 아버님 돌보느라 힘들어해요. 아니, 이 사람이 아직도 포괄 간호 서비스를 모르나? 보호자가 곁에 있지 않아도,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의 간호 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포괄 간호 서비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포괄 간호 서비스 병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주원의 정치권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순서입니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한겨레 신문의 하의영 기자 스튜디오에 모시고 지난 1주간의 정치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고 그 뒷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세 남자의 정치수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한겨레신문의 하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 편하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리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도 지난 한 주 바쁘셨죠? 네. 근데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좀 덜 바쁘셨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정치부 기자들은 조금
들어와 보셨군요. 뭐 그런 편이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양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겨레 신문의 양정대 기자님은 여당을 출입하시고 한겨레 신문의 하어영 기자님은 야당을 출입하시는데 양당의 그 분위기는 좀 어떻든가요? 네, 그럼 먼저 양정대 기자. 전반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고요. 네. 또 정당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당장 뭐 정치를 하는 정당 입장에서야 선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뭐 하나의 분기점들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야당에서는요. 새정치민주연합.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하어영입니다. 어제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습니다. 네. 그 박영선 삼선 의원이죠. 박영선 의원이 뽑혔는데요. 그 선명성을 강조하고 존재감 있는 야당을 강조하는 그 박영선 의원이 뽑히면서 네. 사실은 뭔가 새로운 바람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안팎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은 측면에서는 좀 많이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영선 원내대표시죠, 이제. 예. 전에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강경파입니까? 그랬더니 강경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부드러운 여성입니다 그러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강경파라는 말을 본인이 굉장히 경계하죠. 아, 네. 그래서 강경파라는 말이 등장하면요. 네. 본인은 강경파가 절대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의원이라고 불러달라고 네. 그렇게 요구합니다. 네. 네네. 선명파 그럼 되겠군요. 뭐 그렇죠. 그럼 예. 비선명파가 있습니까? 좀 야리꾸리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글쎄요, 방송용어로 그렇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 분류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네. 선명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강약으로 구분할 때는 굳이 뭐 다시겠죠. 네, 네. 어떤 분류가 되는지. 네. 예. 여당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네네. 단독 후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사실 보통 이제 정견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정견 발표와 관련해서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의원들이 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단독 후보였습니다. 네. 후보가 한 사람밖에 없었고요. 거기 이제 정책위 의장하고 이 러닝메이트제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뭐 의원총회에서 이 만장일치 박수로 이 통과가 됐는데 뭐 한 가지 좀 당 내에서도 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예. 요즘 같으면 초등학교에서도 반장 선거하면 또 학생회장 네. 선거하면 경선하고 선거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자기 공약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내놓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이 좀 없었고 그래서 원래 당내에서 소장파 초대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박수치고 끝날 문제 아니다. 최소한 좀 질의응답도 하고 네. 토론회는 못했으니까 대신 그러면서 무기명 비밀투표 통해서 찬반 정도는 물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그냥 박수치고 이 통과되는 그런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예, 앞에는 이제 누구였었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이었죠. 의원.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병헌. 네, 전병헌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인데 그 두 그만두신 이들은 한마디씩 안 하던가요? 최경환 원내대표는 한마디 했었죠. 네. 한마디가 아니고 정리하면 두 마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마디는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이제 출범 첫 해였으니까요. 예. 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이 기반 초석을 다지는데 노력해 왔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데 이 여야 간의 이제 물리적 폭력, 몸싸움 방지를 위해서 사실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사실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 법 반드시 개정해야 되겠다. 호임 원내대표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발언을 했네요. 예, 굉장히 그동안에도 반대 의견을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었죠. 전병 의원은 무슨 다른 얘기 안 했습니까?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유난히 사건이 많았죠. 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좀 많았습니까? 온 그렇죠. 나라가 시끌시끌했죠.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런 사건들을 의회 안에서 풀어내는데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의회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모자란 점도 많았지만 뭐 나름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네, 그 두 이들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점수 좀 얘기해 보십시오. 이번에 야당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자? 예. 제가 점수는 못 매기고요. 네.
박영선 의원이 당선된 게 전병헌 원내대표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라는 게 이 원내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서의 정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쉬움이 많았던 거죠. 아, 그래요? 좋은 점수 받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당 쪽에서는요? 양정태 기자? 여당 내에서는 일단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국회에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초재선 의원들이 보통 좀 더 좀 결기도 있고 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라도 이 청와대나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 왔었는데 네. 사실 19대 국회 들어서 새누리당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게 거의 없어졌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원내 지도부 또 당 지도부가 너무 청와대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던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좀 전반적인 새누리당 정서는 그래도 작년에 이제 하호영 기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뭐 일들이 많았고 또 심지어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통성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시비가 걸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걸 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데 최경환 원내대표가 나름 역할을 했다. 뭐 이런 호평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평가들이 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새 원내대표가 양당에서 같은 날 이렇게 이제 선출이 됐는데 지금은 바로 이 세월호 참사 정국이라고 해야 할 만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네. 워낙 이제 뭐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요. 이 세월호 참사 때 정치권은 뭘 하든가요? 자세히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과연 그동안 뭘 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이제 새로 뽑힌 양당의 원내대표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말로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양당의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어느 분 먼저? 네, 세월호 관련된 국회는요, 일단 박영선 원내대표의 일성이거든요. 네. 첫 마디가 이번 국회는 세월호 국회여야 한다. 그리고 5월 국회를 당장 재개하고 이번만큼은 휴회 없는 국회, 그러니까 여름 휴가 없이 상시국회를 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1년 내내 하자는 거죠? 예. 상시국회라는 얘기죠? 예. 네. 물론 뭐 당연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네. 예, 시국이 이런 만큼.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번만큼은 이전 사건하고 다르게 전국 주도권을 좀 잡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세월호 특별법을 좀 제안을 하면서요. 여기에 이제 진상조사 그리고 피해자 구제와 앞으로의 대책까지 좀 담자라고 하면서 바로 협상에 들어가자라고 지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제안을 한 상태고요. 네. 조만간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어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막 선출된 직후에 네. 기자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야당과의 이제 만남 자리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완구 원내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엉덩이가 좀 무거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당장 만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뉘앙스였는데요. 오늘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가 사실 지금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나 또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 그리고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좀 국회가 뭔가 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이 많은데 비해서 너무 좀 안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왔었는데요. 이걸 의식했는지 오늘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국정조사, 국정감사, 또 특별법 제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할 용의가 있다. 우리가 더 앞장서고 싶다. 그렇지만 대신 이게 법이라는 게 절차가 있는 것이고, 뭐 몇 가지 이제 뭐 상설특검법 발효 문제나 또 하반기 원구성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조금 이제 유보적인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5월 임시국회는 열자라는 데는 뭐 같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새누리당에서도 5월 국회 열겠다고 했습니까? 5월 국회 열겠다고 했고요. 네. 대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협상이 들어가 봐야
좀 실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차피 뭐 협상 대표 아닙니까? 원내대표라는 게. 예, 그렇죠? 여야의 협상 대표니까 여러 가지 협상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앞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네네. 우리가 앞으로 이 세 남자의 정치 수다에서 점수 좀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 문자 보내주신 분이 있으신데 8144님. 오늘도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채널 고정입니다. 보통 때는 음악 채널 듣는데요. 손님이 추천해 준 이후로 매주 금요일마다 YTN 채널 고정입니다. 오늘도 속 시원한 이야기 부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또 문자 보내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1092님. 정치권은 새로운 수장들을 모시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모양인데 서민들은 피부로 느껴지신 것이 없네요. 그렇죠?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서민들도 알아차릴 만큼 참신한 새 정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새 원내대표든 원내대표든 간에 국민들한테 무언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국민들 바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정치권이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까? 뭐 점수 좀 매겨보십시오. 일단 네, 야당 쪽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하영 기자. 예. 사실 정책으로 보여줘야 하는 게 맞는데요. 예. 세월호 참사가 워낙 크다 보니 일단 안전에 무게를 두는 정책들을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안개 속입니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막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수를 주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직 시험 시작이 안 됐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금 잊혀져 있는데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이것을 지금 경선으로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글쎄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곤 있죠. 예. 네. 양정대 기자. 방금 하호영 기자가 얘기한 게 사실 새누리당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이라고 하면 사실 집권 여당은 뭐 대통령과 함께 사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국정조사든 뭐 국정감사든 또 특별법 제정이든 특검이든 뭐 청문회든 모든 걸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은 이 세월호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국회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논의가 이 6.4 지방선거 전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굉장히 역력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원구성 문제나 또 상설특검법이 이제 6월 17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이런 일정들을 좀 강조하고 나선 걸 보면 지금 당장은 이제 5월 임시국회 우리 열 수 없다, 못 열겠다라고 얘기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5월 국회는 열겠다고 했지만 실제 5월 국회에서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좀 하반기 원구성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뭐 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이런 좀 민감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아주 정말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나서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당 쪽, 야당 쪽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점수 받기 어렵겠네요. 이번 주에도. 6612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하 기자님, 학생들이 시험 문제 아직 풀지도 못했다는 말씀 들으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벌써 시험지 다 풀고 제출해서 채점하고 있어야 할 때 아닌가요? 라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네, 8077님께서는 여당은 전국이 어수선한데 아직도 청와대 앞에서 방패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8812님께서는요. 여야는 세월호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에 두 번 비수를 꽂으면 안 되지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2033님께서는 세월호와 관련한 국정조사 감사는 또 다른 시끄러움만 야기할 뿐입니다.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국민을 위해 할 일만 충실히 해주세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다양한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 출입 기자이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네, 양정대 기자. 예. 대체로 보면 지금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 특검 이런 얘기들이 먼저 나왔던 게 사실은 정치권이 아니었고. 정치권에서는 사실 뭐 개별적으로
좀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맨 처음 나온 거는 사실 유가족들. 맞습니다. 네. 유가족들께서 먼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그렇죠. 나섰죠. 침묵 네. 시위 하시면서 사실 이제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특검과 청문회 얘기였다가 한 이틀 정도 후에 기존의 특검, 기존의 청문회 이게 제대로 뭐 성과가 난 게 있느냐.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하. 이렇게 이제 유가족들이 의견을 정리하신 거고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사실 그런 주장들을 조금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옮겨와서 실질적인 주체니까요. 네. 그걸 이제 받아안는 그런 모습에 가까운데 네. 이런 거를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별법 제정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이건 정쟁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건 좀 저는 한 번쯤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정쟁으로 몰아가거나 혹은 정말 실력 없이 이렇게 정치 공세 차원에서 제기를 하는 그런 정도라면 정쟁으로 보는 게 맞겠지만 지금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새로 선출이 됐고 또 네. 세월호 참사가 워낙 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야 모두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해서 네. 이렇게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사실 수습을 하는데 이 사고 수습을 하는 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예. 이 국회 차원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정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제안은 얼마든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네. 과거에 보면 말이죠. 무슨 제안을 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전부 싸움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선의권을 갖는 거예요. 또 특검 얘기만 나오면 또 정쟁하느냐.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이번만큼은 좀 자신감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예. 예. 왜 자신감을 보이냐면은요. 이 세월호 참사 자체가 주는 국회의 역할, 필요성이 바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가 되어야겠다는 판단 아래 특별법에 자료 요구를 강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부나 관련 기관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자료를 강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실효적으로 이번에는 진상규명을 좀 하고 대책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자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정쟁 프레임은 물론 조심을 하면서도 네.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게 지금 원내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특검을 하든 뭐 특별법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잘못 비춰져서 정쟁의 모습을 비치면요. 또 양쪽 다 폭삭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네. 또 아마도 여야 정당에 대해서 분노가 또 솟구칠지 모르죠. 그러니까 정쟁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정쟁이라는 오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만들어 가는 수는 없을까? 이게 가능할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거 아니 예. 맨날 뭐 건수만 생기면 투닥투닥 거리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인데 그거 괜찮겠어요? 사실 정쟁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오늘 어제죠. 어제부터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되면서 세월호 국회 가자, 특별법 제정하자 여러 가지로 얘기를 꺼냈는데 하영 기자. 예. 오늘 새누리당 쪽에서 다 받아 안겠다라고 하면서도 네. 사고 수습을 먼저 강조했어요. 이게 사고 수습을 하자. 이게 우선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네. 사고 수습도 하긴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하긴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또 뭐 무슨 다른 것도 하자고 그러면 또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간에 어떤 전제를 달지 않고 아니면 전제를 달더라도 그것이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될지는 일단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세월호 참사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법 몇 개 만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이게? 이게 워낙에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아닌가 싶은데 2977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배가 기울어가는 과정을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해경도 출동한 상황인데 전 국민이 보고 있었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탈출하라고 소리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이것은 국가위기관리 실태의 현주소입니다. 우선 공무원은 봉사직이 아니라 출세와 권력과 각종 이권을 추구하는 것을 현실에서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관피와 문제가 오늘에 알려진 일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떠드는 것이 우습기만 합니다. 신임 두 대표께서는 수십 년 동안 썩은 뿌리를 캐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주 길게 써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뿌리 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뭐 안전사고 어쩌고 해가지고 무슨 이 적당히 넘어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우리가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정치권이 처한 하나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정리 기자. 특히 이제 이 딜레마는 사실 야당 입장에서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그 국가 대개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국정조사는 이제 사실상 뭐 수용한다 이런 입장은 이제 며칠 전부터 분명하게 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시기가 있고 이제 범위가 대상을 정해야 될 텐데 지금 새누리당은 대체로 이 세월호 참사에 국한하지 않고 이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고 이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좀 시작하는 그 단계로 국정조사를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도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실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워낙 뿌리 깊고 광범위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에서 단기간에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9.11 테러가 났을 때 이 여야가 이 국회 차원에서 합동을 한 2년 가까이 이 진상규명 노력을 해서 25,000페이지 250만 페이지인가요? 그 정도의 보고서를 냈었다. 20개월 동안 했다는 거죠. 2년 가까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그런 정도의 좀 공을 들여서 사회 전반을 좀 바꿔낼 수 있는 이런 것에 이제 착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죠? 그런데 더 좀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 야당에서는 어쨌든 좀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또 단기간의 성과도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을 조율해내는 과정이 협상 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정말 쉽지 않게 돌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하영 기자. 그래서 야당도 그 9.11 당시에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를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스텝이 꼬인다 할까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법부터 진행을 하는 것으로 강하게 일단 주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양당에서는 아직 후보 정해지지 않은 쪽도 있어요. 아마 이번 주면 대충 정해질 것 같죠? 그 지방선거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까? 지방선거 준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까? 네. 뭐 매일같이 지방선거 관련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비판도 많이 하고요. 또 자기가 앞으로 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변호사님 매번 강조하시듯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사실은 내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거는 아직 하나도 뭘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제 정책으로 여야가 맞붙는데요. 지금 상황이 경선을 지금 각 당에서 하고 있는 예비 후보가 후보가 되는 과정이어서 사실 정책이 제대로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핑계시고요. 핑계겠죠? 예비 후보 단계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럼요. 예비 후보가 공약집도 만들어가지고요. 뿌릴 수도 있게끔 다 법에서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가 정말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국가적인 참사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스로 5354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강지원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매번 사건만 생김 이때다 싶어서 투닥투닥 높은 분들이 왜들 이러시는지요. 9913님께서는 이번 참사로 지방선거 후보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건 아닌가 걱정이네요. 뭐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셨군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서 무슨 최동호 호대안을 얘기도 나왔고요. KBS 보도국장도 사퇴하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
어느 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저부터 할까요? 네. 예. 최동욱 혼외 아들 사실상 뭐 확인이 됐고 청와대 뒷조사는 무혐의로 나왔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자체가 그 불거진 이 순간부터 이것이 정당하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뭐 혼외 아들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청와대가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야권에서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관련된 문제는요. 이것은 야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세월호 관련된 부당한 발언이 있었죠. 문제제기가 있었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새누리당에서 사실 예전 같으면 굉장히 이 문제 크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 의외로 거의 논평 한두 번 나오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렇죠. 네. 어제 윤상현 전 원내수석 부대표도 뭐 NLL 발언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뭐 얘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정치권의 네.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한겨레신문의 하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여야 신임 원내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세월호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안전점검이 시급하다. 관피할 뿌리를 뽑아내라.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휴대전화 뒷자리가 8543님. 8544님 되시는 분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신동해, 작가 황순명, 강혜연,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